안녕하십니까. 채널A 정치부장 조영관입니다. 연평도 패전의 교훈을 잊지 마라. 도발자들은 바닷속에 영영 수장시켜버리는 것이 우리의 보복의지다. 돌아오는 23일 연평도 도발 4주기를 앞두고 그들의 승전을 우기며 북한이 보도문을 통해 밝힌 발언입니다. 북한은 4년 전 민간인을 포함한 4명의 사망자까지 많은 사상자를 낸 연평도 도발과 관련해 아직 아무런 사죄도 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집권 4년차를 맞는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반인권 낙인에도 불구하고 핵위협 강도만 높이고 있는데요.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도 보복 의지만 다지는 위험천만한 그들인 만큼 우리군은 한시도 안보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윤관의 사병법 시작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패권 경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권영애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해외 좀 오래 체류하셨죠? 예, 금전에는 좀 뭐 필리핀, 중국 뭐 네. 등등 많이 좀 다녔습니다. 아, 외국에 계시다 보면 더 이 한반도 정세가 아주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필리핀보다는 최근에 제가 중국을 네. 갔다 왔는데 그때가 마침 에이펙 회의 도중이었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한중 이제 그 FTA가 네. 발표되던 때가 돼서 네. 현지에서의 중국 사람들이 FTA를 보는 그 관점, 네. 또 앞으로의 기대, 또 중국 사람들 나름대로 우려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소상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오늘 하여간 공교롭게 리포트 신임 한국 주한대사가 미국 주한대사가 오늘 대통령 3시에 만났거든요. 예. 아직 화면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신임장 제정식을 좀 하고 있고 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중국 말씀하셨지만 예. 지금 미국 조야에서는 중국이 한국과의 이런 협력을 강화하는 거는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다. 예. 이런 우려들을 갖고 있다고 하던데 예. 오늘 또 미 의회 자문기구에서도 그런 또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중국이 그와 같은 시각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네. 왜 그러냐? 네. 우선 미국하고 중국이 1950년에 있었던 6.25 전쟁을 통해서 네. 어떤 관계였었느냐. 네. 분명히 그때 중국이 한국전에 참전하는 그 명분을 네. 소위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한미 원조 정쟁. 항미. 미국의 항미. 그렇죠. 네. 미국에 대항하는 전쟁에 참여한다. 네. 그렇게 됐으니까 네. 아직도 중국과 북한은 조중 서로의 동맹이 존재하고 있는 한 네. 중국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네. 또 미국 입장에서도 네. 이제 그렇게 된 입장에서 아직도 미국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간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생겨났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입각한 한미 관계를 네. 중국이 우려하고 미국은 무슨 소리냐 네. 하는 건 당연하죠. 아. 네, 당연하죠. 지금 여기 저희가 이렇게 판넬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예. 지금 어쨌든 이게 G1, G2 아닙니까, 지금? 예.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지금 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 예. 우리 한국은 사실 그 중간에서, 예. 좋게 말하면 등거리 외교인데, 예. 좀 나쁘게 얘기하면 끼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국제관계가 특히 그렇고 동북아 지역에서는 과거에도 보면은 주변 4강 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왔죠. 네. 근데 이 관계를
어떻게 보면 이제 대립관계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한국에서 어떤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한다, 당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아,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이 네. 관계에서 네. 우리의 국익을 놓고 봤을 때 그건 개별적입니다.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우리의 안보상 필요해서 된 거고 네. 중국은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경제적인 관계로서 겨우 지금 FTA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네. 그거는 그거고 네. 우리 한국의 국내 문제에 대해서 네. 우리의 외교는 다분히 국가 발전 전략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 눈치 보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하느냐? 그럼 이쪽 선택하면 다른 한쪽하고는 등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국제관계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네. 결국은 우리는 이제 이 중에서 적절하게 정말 외교력을 발휘해서 네. 저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미국만 돼 있고 러시아가 빠져 있는데요. 러시아. 러시아도 있죠. 예, 지금 러시아도 뒤에 다시 있죠. 또 지금 러시아가 요새 또 북한하고 또 가까워지기 때문에 예, 그럼 그걸 예. 한번 좀 그렇게 좀 보시죠. 예, 잠깐 뒤에 좀 보시죠. 예. 예.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중국으로부터의 황색 물결, 네. 또 러시아로부터의 저 북쪽에 결국은 이제 그 소위 말해 바이칼호에서 불어닥치는 북풍, 네. 또 일본은 끝끝내 계속해서 이 소위 이 동북공정, 동북아, 네. 대동아, 대동아. 대동아의 그 욕망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와 같은 삼각, 사각 파도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때 보통 보면은 이제 바다에 아주 종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아, 이게 삼각 파도가 밀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자, 그 파도에 밀려서 이제 떠내려갈 것이냐? 네.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했을 네. 때 그들이 택하는 것은 정면으로 네. 엔진을 최고 속력으로 가해서 뚫고 나가는 겁니다. 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네. 흔히 이 부분을 가지고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동북아 균형자론 예. 이런 표현을 썼죠, 당시에. 그런 표현을 썼지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균형자. 네. 천평에서도 균형을 잡아주고 네. 시소에서도 균형을 잡아주려면은 그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과연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느냐? 네.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힘은 뭐냐? 네.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서 균형자 역할을 적절하게 해야지 어느 한쪽을 선택하다 보면은 다른 세 쪽하고는 등을 지든가 네. 또 소원한 관계를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게 아주 어려운 어떤 외교의 길이랄까? 예. 전략 아니겠습니까? 전략이죠. 예.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외교는 저는 봤을 때 그렇습니다. 냉철한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의 외교를 가끔 보면은 너무 감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중국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뭐 이렇게 참 잘해보자고 하면은, 야, 뭐 중국하고 굉장히 좋아지니까 모든 것이 다 중국하고 친중일변도로 가는가 보다. 네. 또 아베하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아베의 망언 때문에 만나질 않으니까 네. 일본하고는 그럼 영원히 담을 쌓는 것이냐. 네. 자, 이 지정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본 떼놓고 우리 생각할 수 없고 중국 떼놓고 우리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냉철한 전략을 가지고 네. 우리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네. 우리의 장점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과거에 구한말 때의 우리의 그 주변에서의 입장과 달리 네. 그때와 아주 강하게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국력이 네. 그때보다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강해졌죠, 많이. 강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것이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뭐 FTA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중국하고 FTA를 체결하고 금년만 하더라도 캐나다, 그다음에 네. 호주 이렇게 FTA를 체결한 걸로 해서 우리나라가 네. 전 세계에서 FTA를 체결한 국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른바 시인한- 경제 용토가 아주 넓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 네. 시인 한 3개인가 4개 될 겁니다. 네. 이와 같이 많은 FTA를 맺은 나라가 지구상에서는 유일하게 우리입니다. 그럼 이것이 곧 의미하는 바가 뭐냐?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빼놓고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강점이거든요. 네. 이걸 이용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적어도 정말 이 경제 발전을 많이 했었던 이 바탕을 주제로 우리가 여기서 균형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네. 가장 어려운 점은 네. 다른 것은 다 강한데 국제사회에서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네. 한국의 정치적인 불안 예. 이것을 보고 과연 그러면은 국제사회에서 특히 동북아에서 저런 정도로 금년에 있었던 4월 달에 있었던 세월호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허덕이고 있는 저 나라가 과연 이 동북아에서 균형자 노릇을 해내겠느냐. 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아. 이것을 빨리 해서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빨리 찾는 것이 과연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주로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불만 갖는 것이 사드에 대한 배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것이 그렇죠. 첨예하게 나왔죠. 네. 네.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 사드 배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아, 그 중국이 좀 우려하지 않습니까? 반대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의 안보가 중국이 책임집니까?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안보는 우리입니다. 네. 그 사드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과 네. 미사일 때문에 지금 한미연합사령관이 미 국방부에다가 거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적어도 미사일과 핵을 적절하게 방어하고 한국 국민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 핵 우산과 네. 이것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사드를 갖다 배치할 수밖에 없다. 네. 한국 보고 지금 돈 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건의한 거를 가지고 네. 우리가 북한이 핵 실험한다, 미사일 실험한다 할 때는 저거 말이야, 뭐 왜 미국이 저거 그냥 놔두느냐 하면서 막상 그거를 대비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할 때는 그거 한 발 뒤로 빼고 있는 것처럼 네. 우리 시민단체들은 미 대사관 앞에 가서 이게 데모한다? 네. 이건 정말 이율배반적이죠. 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네. 중국이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사드 그렇죠. 배치는 적극 검토해서 저 실현을 그래요.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미국 보고 핵우산하고 북한에 대한 미사일 뭐 쏘든 말든 놔두라고 했어야 맞죠. 네. 이 완전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이 반대하는 것도요. 네. 중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에 대한 위협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말을 하는데 원래 이 사들은 네. 북한이 갖고 있는 스커드를 포함한 단거리 미사일을 위한 대응 대책입니다. 네. 이 중국이 염려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원거리 이제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위 그 레이더 중에서도 이제 조기 경보 레이더인 그 엑스밴드라는 거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 일본은 이미 그 FMA라고 하는 그 조기 경보 레이더를 배치를 했는데 네. 그거는 뭐 중국이 그 뭐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거니까 네. 중국이 여기에 우려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중국 반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설득하고, 그렇죠. 예, 우리는 뭐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미 이렇게 협조해서 잘 해 나가겠다. 이 길이 예. 맞다는 말씀. 예, 아주 그 참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그렇게 중국이 지금 육자회담의 의장국 아닙니까? 네. 의장국이면서도 그거 하나를 제대로 하라고 그러면 어떤 때는 북한 편을 드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까지 근 20년 가까이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기네들 해결 못하고 그 우리가 지금 저걸 방어를 위해서 미국하고 해서 사드 배치하겠다는데 왜 반대합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의 그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만일의 경우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은 한국이 중국의 공격 목표 범위 내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협박을 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중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네들이 공격 능력을 가지고 여차지하면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은요, 중국이 그런 태도로 나온다면은 더욱 그럴수록 우리는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겁니다. 네. 그 사드 배치해야 된다는 논리를 중국이 오히려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건 우리에 대한 협박이죠. 공갈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뭐 중국하고도 뭐랄까 경제 협력이라든지 FTA 이런 부분은 또 발전시켜 또 나가야 되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지. 예, 저는 이 사드 배치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중국에다 잘 이해를 시켜서 네. 오해가 없도록 하면서 네. 그럴수록 우리는 뭘 협력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영내에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중국이 네. 미사일과 핵 문제에 대해서 그건 우리의 뜻대로 네. 버릴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고 네. 그리고 경제 관계를 해서 더불어 잘 살자는 것이 이게 우리의 한중 경제 협력의 관계 아니냐. 네. 이제 이렇게 설득하면은 굳이 이것을 대결 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이제 그 역할을 우리가 한국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균형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네. 우리 국민적으로 이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근데 이게 뭐 사드 이제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또 국회에서 또 뭐 반대하겠죠. 네. 한중 FTA 한다고 그러면 또 국회 비준 놔두고선 또 뭐 반대하겠죠. 호주도 제가 갔었는데요. 네. 호주가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네. 자기네들 먼저 통과시켰는데 네. 한국은 아직도 의회 비준을 이제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래요. 야, 우리는 한국보다 먼저 괜히 성급하게 네. 한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얘기까지는 하는데 네. 이럴 때 대통령이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외교를 하고 FTA를 체결했으면은 신속하게 우리 국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빨리 따져가지고 네. 이준할 것은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래야 이제 아까 이제 주변에서 우리를 균형자로 인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러시아는 지금 푸틴 네. 최룡해가 지금 방러 중인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어쨌든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뭐 좀 준비가 돼 있다 이런 표현도 쓰는 걸 보니까. 뭐, 그 보도는 이제 출처가 제가 네. 봤을 때는 이제 저게 러시아의 외무당국자의 네. 이제 출처를 이용을 했으니까 뭐 그거 이제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 러시아의 푸틴의 입장이 대단히 난합니다. 네. 자기네들 흑해 쪽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유발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말레이시아 항공기에 대한 격추 문제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코너에 몰려서 요번에 이제 그 G20에서도 조금 모양이 이상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비행기 타고 먼저 갔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구라파 쪽에서의 그와 같은 입장을 극동 지역에서 좀 풀어보자 네. 하는 것이 푸틴의 의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 극동 지역은 사실은 지금 러시아가 많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네. 개발을 못해서 지금 동공 상태에 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북쪽에 북해는 점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녹아가고 있죠. 네. 녹아가는데 1년에 대충 한 7km 정도가 지금 동토가 네. 이제 녹아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녹아간 곳에서 엄청난 자원이 자꾸 생겨요.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천연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동 지역에 개발을 해야겠는데 한국 보고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잘 안 들어오죠. 네. 거기에서 중국은 호시탐탐 그쪽을 국경을 연안선에서 한 3억 명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이제 들어올지를 모르죠. 네. 그러니까 거기를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이 개발을 한국이 북한하고 잘 협력해서 그쪽 지역에 진출하면은 이것이 자기네들의 극동 지역 개발에 얼마나 득이 되겠느냐 네. 해서 정성을 기울이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이 북한 때문에 그동안에 푸틴이 제기했었던 북한을 관통하는 가스관 네. 건립이 잘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푸틴은 결국은 북한하고 협력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하고 협력을 해야겠는데 북한이 가운데 끼어 있으니까 이 북한을 좀 설득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김정은이를 불러서 네. 니네들이 내 말만 잘 들으면은 네. 니네들이 가장 지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이 에너지 문제 네. 이런 것들을 천연가스를 가지고 네.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북한에 있는 발전소를 내가 다 운영해 주겠다.
아. 이런 소리까지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김정은이를 불러들이는 것이지 세상에 그런 악동을 누가 옆구리에 끼고 있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진 핫산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렇게 배 타고 석탄을 우리 저 포스코가 예. 들여오는 방안에 대해서 통일부도 이제 방북 승인을 좀 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네. 좀 좋은 현상입니다. 네. 제가 네. 준비한 이제 이걸 예. 하나 좀 여기 보면은 이제 바로 나진 하산 쪽이 이제 이쪽이 아닙니까? 네. 요 위에 여기죠. 네, 지금 영어로 되어 예, 있었어요. 예, 예. 블라디보스톡이고 이게 핫산. 예, 핫산 예, 여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러시아는 이걸 통해서 네. 북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이제 내려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은 중국은 중국대로 이쪽에 이 저 나진 선봉항을 이용해 가지고 동해로 진출을 또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일본은 일본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네. 이쪽으로 해서 러시아의 이제 이 철로 네. 하고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곳하고 연결을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은 여러 곳의 이해관계의 정점이 바로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아.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가 이제 핫산에서부터 이쪽에 북쪽에까지 철로를 개설하고 네. 이제 낮은 선봉 지역에다가 부두를 건설했죠. 네. 그러고서는 이제 그것이 육로로도 사실은 올 수가 있는데 네. 육로가 아직도 열리지 않으니까 네. 육로 열릴 때까지는 배로다가 한국을 와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아. 북한이 앞으로 자기네들이 저렇게 열지 않으면은 바로 저기서 그 배로 사실 와도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얼마 안 되니까 결국은 북한은 길만 열어주면은 도중에서 그 길에서 나오는 일종의 그 통행세. 통행세만 받아 먹어도 되는데. 이게 자, 그러면 장관님 네. 지금 뭐 저희가 시간이 좀 이제 많지가 않은데 지금 북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한국 대사로 오는 것도 이거하고 좀 약간 연관성이 좀 있겠네요. 티모닌이라는 대사는 사실은 한국에 네. 한국 러시아 대사관에서 부대사를 역임을 하고 한 네. 10년여를 한국에 있다가 간 사람입니다. 네. 누구보다도 아주 남한 북한을 다 잘 아는. 다 잘 알죠. 네. 그런가 하면 일본의 대사, 러시아 대사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에 있습니다. 네. 이런 구도가 네. 결과적으로는 러시아가 이 동북아 지역에서도 특히 한국과 일본 이쪽을 위해서 네.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있느냐. 네. 이게 우리에게는요, 절대 위협이 아니고 기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회를 잘 따가야죠. 자, 지금 뭐 한반도로 둘러싼 뭐랄까요, 신전국 시대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정치권 예산 전쟁이 한창인데요. 하지만 야당에선 더 뜨거운 당권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하죠.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뭐 시간이 별로 없는데 드릴 말씀은 많고 그런데 네.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네. 오늘 아침 뭐 조간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그 19일 날 이제 이 조계사 네. 그 조계사 같으면 우리 불교 조계종의 네. 그 최고 본산입니다. 네. 예, 거기에서 이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에서 제가 예. 정정을 드릴게요. 조계사 안에, 조계사랑은 상관이 없는 예. 기관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까? 조계사 쪽에서 이렇게 설명이 네. 들어왔습니다. 네. 조계사 해명이. 쪽에서요. 네. 그렇더라도 이 네. 전통문화예술 공연장 조계사가 무슨 관을 하는 게 아닌가요? 저도 하여간 조계사가 자기들과 관련이 없는 그런 행사였다. 이런. 예, 뭐 해명이 어떻든 자기들과 관련이 없는 행사든 어떻든 간에 네. 그 안에 있는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에서 이 황선 씨하고 네. 뭐 또 한 분이 내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혹시 또 개인적 명예훼손이 될지 모르니까 네. 이
토크 콘서트. 네. 아마 그분이 책을 내고 나서 문화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네. 이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날이 그 유엔에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이 그 통과된 날입니다. 네. 100여 나라가 넘는 나라들이 이 네. 북한 인권이 문제 있다. 국제사법 형사재판소까지 이 그 인권 침해범들을 앞으로 그 회부를 하자. 앞으로 뭐 총회 결의가 남았습니다만은 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을 계속 문제를 삼고 있어요. 네. 국회는 아직까지도 이 북한 인권법을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데, 근데 그날 이 황선 씨하고 이 황선 씨는 일종의 공인이에요. 네. 그 진보당의 통합 진보당의 그 비례대표 15분이거든요. 네. 그건 공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내가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그 북한 그 인권 뭐 그 사람들 그 사람들 괜찮게 생각할 거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네. 이 말을 들어보면 재밌어요. 북한에서 새 상둥이를 낳으면 헬기를 보내서 산모를 데려올 정도로 나라의 경사로 대접을 해주고 아이가 6kg가 될 때까지 국가가 전부 다 책임을 진다. 참 살기 좋은 나라다. 평양 가서 이제 애를 이 낳고 황선 씨도 이 덕성이대 다닐 때 이미 그 북한을 그 방북을 했다가 징역을 살았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평양을 가서 네. 하필이면 10월 10일 날 네. 그 평양에서 아이를 낳았죠. 제왕절개로. 네. 예, 그 자기 어머니와 효도 관광을 갔다는데 글쎄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을 빚었죠. 그렇죠. 하필이면 네. 북한의 그 경축일에 거기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다. 그게 어떤 뜻이냐? 그런데 이렇게 북한을 내재적 접근이라 그러죠. 원래 네. 독일 민스터 대학 교수지 않습니까? 송두율 교수. 네. 그분이 그 내재적 접근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북한 입장에서 북한 인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권 타령할 필요 없다. 이 내재적 접근이라는 그 유래는 원래 스탈린 정부를 그 미국에서 보수주의자들이 비판을 하니까 네. 당시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 치하에 이 간첩으로 압력하던 이런 사람들이 내재적 접근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소련 입장에서 스탈린을 보자. 스탈린 그렇죠. 정부를 보자. 네. 네. 그때 나온 게 이제 내재적 접근론인데 이걸 송두일 교수가 써먹는 겁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 보자. 북한 인권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황선 씨가 이번에 한 얘기는 똑같은 네. 얘기입니다. 그 유엔에서 그렇게 인권 비판해봤자 무엇 하느냐. 네.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 한심합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다 살기 좋다면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말 북한이 살기 좋다고 생각하려면 왜 굳이 남한에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남남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인지 북한에 넘어가서 살면 되죠. 나는 우리 국회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우리가 북한에 보내줄 수 있는 법. 원하면 자유롭게. 다 보내서 북한에서 살도록 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굳이 우리가 그걸 막을 이유도 없고 막을 수도 안 되고 인권을 보장해주는 의미에서 더더군다나 북한으로 보내서 평생 동안 북한에서 잘 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북한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법 통원을 한번 하시죠. 이렇게 북한을 찬양을 하고 북한 인권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우리 국회 안에서 김정일, 김정은을 두고 장군님이라고 과거에 불렀던 사람들이 8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있는데 그중에 한 2분은 분명한 전향을 했어요. 네. 나머지 사람들은 확실한 전향의 뜻을 아직까지 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물으면 근데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종미가 문제지 왜 종북이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퇴인이 듣고도 지금 우리 국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여기가 대한민국 국회인지 북한의 북한의 뭐 인민회인지 지금 예. 임수경 의원도 깜짝 출연해서 좀 논란을 빚었는데 글쎄요. 임수경 의원이 자기 그냥 조계사 스님 만나러 갔다가 글쎄 그 우연히 일치라고 봐줍시다. 본인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면 우연히 일치라고 봐줘야죠. 예, 그 말을 믿어야지 거기에 대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시간이 없으니까 네, 예, 이번 주에 있었던 네. 얘기를 좀 짚읍시다. 이번 주에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여든 야든 참 이게 재밌는 말이 많았는데 오늘은 야당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당의 문희상 그 지금 대표죠. 네. 뭐 비대위원장이니까 대표인데 이분이 관훈클럽에서 관훈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전통 있는 데서 이제 무게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 발언을 하면 네. 뭐 과거에는 뭐 일면 톱으로도 많이 실리고 이랬는데 요 사이는 주로 이면에 많이 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이 또 얘기를 하고 나서 어제죠. 네. 그 문재인 의원이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기자들 예, 불러놓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게 나왔는데 그 두 말을 종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제일 크게 나온 얘기가 원래 문재인 의원이 그 지지난주에 친노 개파를 해체를 하겠다 이런 말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개파 자리에서 선언. 네. 얘기를 했는데 해체 선언. 예.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얘기는 그래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친노가 있다면 누가 친노냐? 네. 친노가 과연 있느냐? 네. 친노 개파가 있느냐? 그리고 문희상 그 대표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에게 덕을 본 사람이 친노라면 지금 민주당이 다 친노다. 네. 민주라면 다 친노라는 거죠. 하기는 그 17대 국회입니까? 다 탄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소위 탄핵 일풍 이후에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을 때 네. 108명의 초선 의원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워낙 당선이 많이 되니까 스스로 자기들을 탄돌이라는 표현을 썼죠. 네. 우리가 탄돌이다. 네. 이래서 참 코미디 같은 소리라는 또 비판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 하는 말이 그래요. 왜 우리를 강경 종북 프레임에 그걸 가두느냐, 우리를 가두느냐. 네. 친노를 왜 강경 종북 프레임에 가두는 이런 취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종북은 좀 때려고 문희상 종북 얘기도 했나요? 종북? 문희상 대표는 그 강경 네. 종북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뒷말은 종북은 빠져가 있고 네, 네. 내가 꼼꼼하게 꼼꼼하게 대화를 봤는데 록을 근데 보면. 쉽게 말해서 그 두 분이 하는 말을 종합하면 왜 강경 프레임에 가두느냐 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2월 8일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지금 친노 개파가 다 해먹으려 하느냐, 왜 강경 프레임이다 이런 말이 쏟아지는가 하면 네. 바로 그 당 대표를 선출하는 네. 현재의 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12월 달에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뭐 룰에 관해서 언론이 되겠죠. 이번에 문재인 의원은 자기가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 것 같으면 그 룰을 언론하는 데는 빠지겠다. 그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네. 그건 참 정답입니다. 네. 그건 올바른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룰이 모바일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바일 투표가 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전당대회장에 가서 투표하는 것보다는 모바일 투표가 당락을 좌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나쁠 게 없죠. 예, 아니 네. 그런데 정동영 전 의원이라든지 특히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 아주 반발을 하죠. 네. 당원들이 투표를 하자. 네. 당 대표를 뽑는데 당원들이 투표를 하도록 해야지. 조경태 의원 얘기입니다. 네. 왜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당 대표를 뽑는 걸 좌우를 하도록 만드느냐? 이건 아니다. 지금 친노가 또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예요. 공천을 한명숙, 이해찬 두 친노 대표가 사실은 좌지우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문재인 의원도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을 개파 보수들이 주물럭거리다가 당의 개파 보수들이 비례대표를 주물럭거리는 그런 의심을 국민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물럭거린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의심을 한다고 표현해서 안 돼요. 지금까지 야당에서 비례대표, 그건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당의 공천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직자 추천위원회가 있었죠, 여당은. 공직자 추천위원회에서 비례대표를 뽑는 것을 어디 당원이나 국민들이 뜻을 받들어서 비례대표를 뽑은 적이 있습니까? 당 대표를 비롯해서 그때 아마 비대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가장 큰 힘을 가졌을 겁니다. 당의 보수가 마음대로 지명하는 사람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민주적 절차하고는 하도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우리 헌법 8조의 그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에 되는 정당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진보당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고,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조항을, 헌법 조항을 엄격히 해석하자면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새누리당 말할 것 없이 전부 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건 사실입니다. 비례대표 공천, 비례대표 말이 비례대표지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을 뽑는데 국민의 뜻과 하등 상관없이 정치적 보수가 마음대로 그걸 뽑는다면 네. 그건 뭡니까? 독재 정권이죠. 독재 정치죠. 독재 정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적 기본질서와 하등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문재인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간담회에서. 그런데 이제는 나눠먹기 할 수 있겠느냐. 응? 이번에 새로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네. 개혁과 혁신, 또 똑같은 혁신 얘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 야당이든 여당이든 혁신하다가 계속 날새는 거죠. 네. 혁신을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혁신을 했으면 지금쯤 우리는 다 그 행복한 나라, 정말 아무런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또 이번엔 또 혁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번에 새 지도부는 혁신을 해야 된다. 지금 문희상 대표도 계속 문재인 의원은 지금 혁신의 자기가 예. 주체가 돼서 당과 일체감을 갖겠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친노를 비롯해서 그 당의 지금 주류 세력들은 그 룰을 안 바꾸고 모바일 투표를 그대로 해서 당대표를 뽑자. 아마 이쪽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정동영 의원은 그러죠. 네. 너희들이 다 해먹으면 네. 결국은 호남 신당을 만들겠다. 이제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분당될 수밖에 없다. 호남 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네. 문재인 의원은 그거에 대해 호남 민심이겠느냐. 호남 민심 그거 아니다. 예. 네.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호남이든 전국이든 민심은 다 똑같은데 네. 우리 야당이 지금 신뢰를 잃은 것은 지난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이다. 네. 이런 이제 또 자아 비판을 하는 겁니다. 글쎄 친노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문희상 대표는 야당에서 지금 다양성이 있으면 좋은 거지 그게 왜 나쁜 거냐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지금 야당의 개파는 다양성이 아닙니다. 이건 다양성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정책과 이념으로 다투는 다양성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패권 싸움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질타를 하는 거죠. 어떤 정책을 가지고 근데 복지 정책이든 안보 정책이든 어떤 정책을 가지고 당 안에서도 치열하게 다툰다면 그건 국민들이 참 정말 대한정당으로서 새로운 정책을 내기 위해서 저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는구나. 오히려 박수를 치면서 지켜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패권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해먹어야 된다. 우리 쪽에서 대권 후보가 나와야 되고 우리 쪽에서 다음 정권을 잡아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전당대회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까 힘이 궁금해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차제 우리가 정말 새누리당이든 그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정말 이념과 정책으로 우리가 다 나누어서 뭉치자. 사회민주주의가 좋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다 모이고 다시 헤쳐 모여야죠. 아니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도 네. 내가 의원들 성함 몇몇 내가 차마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 당연히 가야 될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말씀 들어보면 이분 완전 사회민주주의자인데 네. 왜 새누리당에 남아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새누리당의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 다 기회주의자들입니다. 내가 이게 새누리당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 들으면 예. 섭섭하겠지만 그분들이 언제 이념과 정책으로 야당과 다툰 적이 있습니까? 안 그랬거든요. 자, 그리고 또 문재인 의원 말씀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문재인 의원 말씀이 참 재미있는 개헌론도 있습니다만 개헌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고 이 정부와 앞에 이명박 정부를 거론하면서 편가르기를 한다는 거예요. 편가르기를 한다.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두국민 정치를 하고 있다. 두국민 정치를 한다. 온 국민 정치를 해야 되는데 편가르기를 한다. 네. 그런데 깐부는 편가르기를 한다고 비판을 해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예컨대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이 얘기를 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문재인 의원은 그 말씀할 자격이 없습니다. 편가르기를 가장 심하게 한 정권이 어디입니까? 바로 노무현 정권이지 않습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로 나누고 우리 편과 남의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버렸습니다. 강남과 강북으로. 편을 갈라도 그렇게 가를 수가 없었어요.
철저히 편을 갈랐죠. 심지어 지방 분권 뭐 무슨 결의대회였습니까? 그때 세종시로 그 수도를 옮기겠다. 처음에는 행정수도 옮기겠다 그랬죠. 그래서 결의대회를 대진서 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도를 해서 새 틀을 잡으려면 새로운 지배 세력이 새 틀을 잡으려면 천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지배 세력과 신지배 세력. 내가 그래서 도대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지배 세력은 누구인가 하는 신문에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구지배 세력, 이 정치권의 지도부를 소위 우리나라의 통치자와 그 그룹들을 네. 지배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 역사의 지배 세력의 교체 뭐 그런 얘기를 한번 이념성이죠. 네. 쉽게 말하면 사회민주주의,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 이런 좌파들이 이념성이에요. 지배 세력과 비지배 계급. 그건 지배 세력이 아니죠. 지배 계급과 비지배 계급이죠. 가진 자는 지배 계급이고 못 가진 자 프롤레타리아는 비지배 계급이란 말이에요.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신 겁니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편가르기 얘기 원조는 사실 거기서 비롯된 거 아니냐 이런 가장 말씀이신데. 편을 많이 갈랐던 노무현 정권에서 왕수석을 하시고 비서실장을 하신 문재인 의원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편가르기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어떻게 편을 가를 수 있느냐. 이게 두 국민 정치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좀 심한 저는 왜곡이다. 그 말씀도 재미있었는데 이승만 박정희 정권은 07 과삼 상당히 후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왜 나왔는가 하면 민주정부는 08 과이. 왜 그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참배를 안 하느냐. 네. 이제 문재인 의원이 거기 가서 김대중 대통령 묘소에만 참배를 하고 나왔잖아요. 네.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그건 좀 이상하다. 사실 그것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만 왜 참배하느냐 이래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공로가 있고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 공로가 있는데 07 과사입니다. 저도 박정희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07 과삼이라고 똑같이 내 책에도 썼어요. 비슷하게 평가하셨네요. 아니, 독재를 했으니까 그 과를 어떻게 그 과를 어떻게 가볍게 봅니까? 과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 뒤에 얘기입니다. 문민정부들은 08 과이다. 이건 완전 거꾸로예요. 제가 보는 것과는. 거꾸로입니까? 02 과 8이죠. 아니면 01 과 9거나. 문민정부가 부패하지 않고 그리고 문민정부가 성공한 부패를 하든 뭐 어쨌든 성공이라도 했으면 괜찮은데 성공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고 그리고 국가의 통치자를 비롯한 그 주변 인간들은 더 많이 썩었고 다만 제도만 민주주의를 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제도만 군사정권이 아니고 강권 통치가 아니고 제도만 민주정부를 했다는 것뿐이지 부패하기는 군사정권보다 더 부패를 했습니다. 군사정권 때는 대통령 한 사람만 부패를 해서 돈 엄청나게 끌어모았지. 밑에 있는 사람들 한 푼 돈도 못 먹었어요. 먹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지금 문민정부 들어서보다는 적게 먹었죠. 문민정부에서는 사실은 이 부패 지수를 얘기를 하자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평생 땅 한 편 갈지 않고 장사 한 번 안 해본 전직 대통령 아들이 몇 천억의 재산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음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그걸 조사를 하거나 저 시끄러운 국회가 그 조사 한번 해보자고 위원회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미 이너스클 안에 든 사람들은 서로서로 보험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출범을 하니까 천신일 씨에게 노건평 씨가 가서 누굽니까? 그 태광산업 그 사람도 나하고 같은 패밀리다. 박인차 씨도 박인차 회장도 우리하고 같은 패밀리다. 패밀리에 넣어다오.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피아 조직 보스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서로를 보호를 하자는 겁니다. 그건 신문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과연 문민정부를 08 과이로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보면요, 문민정부는 제도만 민주주의를 했지 지도자가 문민정부라고 한 거로 민주정부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쉽게 말하면- 민주정부가 또 어느 정부를 말하는지도 좀 궁금하던데. 글쎄 그걸 과연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만 또 민주정부라고 표현을 했다면 한 건지 그건 더 큰 YS까지 간 문제겠죠. 건지. 네. 당연히 YS까지 갔겠죠. 네. 예, 문민정부를 뜻하는 것이겠죠. 네. 그 문민정부 들어와서 08 과이라고 하면 그건 너무 심한 해석입니다. 저는 아주 냉정하게 보면요, 역대 정권들은 역대 문민정부 중에서 정말 성공한 정부가 없어요. 네. 해도 심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네. 이게 다른 나라의 문민정부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정부는 너무 부끄럽다. 우선 그 청렴 지수가 너무 낮고 자, 청렴 1분 정도가 좀 성공도 못 했다는 거예요. 작게 남았는데요. 예. 지금 황우여 장관이 황당하게 내쳐진 이유, 예, 내쳐진 상황을 또 어떻게 보셨어요? 황우여 장관도 좀 오바를 했지만 이 우리나라 여당의 그 수석 원내대표, 네. 수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윤상현 그 네. 의원은 윤수석이랬고 지금 김정은 의원은 김수석이라고 그러죠. 김수석 이러는데 제가 정치부 출입할 땐 그렇게 안 불렀는데. 요즘은 그래서 원내 말입니다. 수석 부대 지금 엄청 세졌어요. 그리고 새누리당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수석들이 그렇게 힘을 가져요.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교육위에 여야 간사와 황우여 대표가 5천억에 대해서 합의를 다 했지 않습니까? 네, 누리과정 했는데 예산. 그걸 네. 김재원 의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한 통해서 그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네. 이래서 지금 야당이 발끈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참 이 시간이 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사실 참이 네, 요 얘기는 뭐 다음에 예. 또 이어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윤관의 시사병법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